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일이기에 그 충격은 정말 크게 다가왔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떠올리면 어이가 없고 기막힐 정도입니다. 창피해서 아는 사람에겐 말도 못하겠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보통 오빠와 여동생은 커가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아니면 많이 싸우던가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착해서 저와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저는 순하고 얌전한 오빠와 성격이 달라서 엄청 활발하고 까부는 성격입니다. 한창 학창 시절에 싸가지 없게 굴거나 오빠한테 심한 장난도 잘 쳤는데 오빠는 그때마다 웃으며 귀엽게 넘어가 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될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나 부모님한테 마냥 착하고 순한 오빠라서 우스갯소리로 오빠 같은 남자는 호구 잡히기 딱 좋다는 소리도 잘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소리 말라고 저를 혼내셨지만 오빠는 그냥 허허실실 넘어갔습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 저희 오빠를 호구 취급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오빠가 결혼한다며 새언니 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가 연애하는 건 한 번씩 눈치챘는데 결혼한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떤 분일까 부모님이나 저나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온 예비 새언니 너무 예쁘고 웃는 모습이 참 선하더라고요. 오빠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장난친다고 우리 오빠 왜 만나냐고 얼굴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오빠는 저한테 그만하라고 했는데 예비 새언니는 까르르 웃으며 자기 눈에는 저희 오빠가 제일 귀엽고 잘생겼대요. 서로 좋아하는 게 보여서 저도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착한 우리 오빠 저렇게 참하고 예쁜 새언니랑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새언니 되실 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싶었고요. 저는 워낙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참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놀러 가도 되냐고 하고 쉬는 날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제가 운영하는 꽃집도 놀러 오라고 하고요. 새언니는 웃으며 그렇게 저를 종종 만나 주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저보고 눈치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 너 같으면 신우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편하겠냐? 아니야. 신우이랑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 언니랑 동생 정도로 지내는 거야. 언니도 나 만나면 좋다고 그랬어.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결국 시자 들어가는 신우이 아니니? 너 가만 생각해봐. 네가 먼저 말고 너네 새언니가 먼저 보자고 한 적 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정말 여태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보자고 했지 새언니가 먼저 보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친구 말대로 나랑 보는 게 마냥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보자고 하니 새언니도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봤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걸 깨닫고는 더 이상 새언니에게 따로 만나자거나 놀러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새언니도 저에게 딱히 먼저 보자고 하거나 놀러 오시진 않더라고요. 진짜 불편한 게 맞았나 봐요.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생각하며 그냥 시댁에서 가끔 보는 새언니와 시누이 사이로만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오빠네랑은 가끔 가족 행사 때나 봤고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내색은 않지만 은근히 언제 아이가 생기나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저희 오빠에게는 몇 번 물어봤대요.
혹시 아기 소식은 없냐고. 오빠는 그냥 없다고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정도로만 말하고 얼버무렸어요. 딱히 딩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소식은 없으니 혹시 아기 가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울까봐 묻고 싶어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는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방법을 찾는 게 좋을 텐데. 요새는 의학 기술이 좋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엄마 아빠 모른 척 해요. 만약에 진짜 난임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면 시부모님이 물어보고 관심 가지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울걸? 아기 소식 있으면 어련히 다 알려주겠지. 그래,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뭐. 그나저나 너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나는 남자도 없고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에휴, 나도 손주 좀 안 생기나? 내 친구들 중에 벌써 할머니 된 애들도 많은데. 나한텐 기대하지 말고 오빠네는 좀 기다려봐요, 엄마. 유달리 아이를 좋아하는 엄마는 불편할까봐 내색은 안 하셔도 손꼽아 손주를 기다리셨어요. 아빠도 그렇고요. 오빠가 가타부타 얘기를 잘 안 하니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흘렀어요. 졸업, 입학 시즌이 겹쳐 꽃집도 엄청 바쁠 때라 저도 밀려드는 예약을 쳐낸다고 엄청 힘들었죠. 매일같이 꽃시장 갔다 와서 꽃 다듬고 수시로 들어오는 예약 체크하면서 꽃다발, 꽃바구니를 쉴 새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끼니도 제대로 안 때우고 몸이 너무 피로했나 봐요. 또 지렴이 도진 겁니다. 저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염이 잘 도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이나 연고를 받아오곤 합니다. 그때도 너무 피로가 누적됐는지 또 지렴이 생긴 듯해서 늘 가던 산부인과에 가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라서 임산부들이나 저 같은 일반 진료 손님들이 늘 많은 곳이었죠. 저는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임산부들이 많아서 별 생각 없이 둘러봤는데 그 순간 저는 하고 놀랐습니다. 왜냐면 마침 저희 새언니가 진료실 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서 간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보다니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새언니의 손에는 연두색 산모수첩이 들려있는 겁니다. 제 옆에 임산부들이 다 손에 들고 있는 그 산모수첩이요. 새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고 새언니는 그 앞에 진료 의자에 털썩 앉더니 수첩 안에 사진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도 슬쩍 일어나서 보니 태아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새언니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오빠도 왔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새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보더니 데스크로 갔어요. 저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새언니가 일단 비밀로 하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아마 예약을 잡는 듯 무슨 말을 하더니 아기 수첩을 가방에 쑥 넣고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가더라고요. 오빠에게 알려주는 걸까? 지켜보는 제가 가슴이 다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했는데 드디어 임신이라니 오빠는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도 조카가 생기는 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산모수첩을 보니 이제 막 아기가 생긴 것 같은데도 설레발처럼 벌써 성별은 어떨지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지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진료를 받았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걸 애써 참았습니다. 새언니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거고 말하고 나면 저도 사실 병원에서 봤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새언니나 오빠가 부모님에게 말하길 기다렸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아기도 점차 커져갈 텐데 왜 말이 없을까 싶었어요. 근데 전에 임신한 친구한테 들어보니 초창기에는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말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새언니도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빠네에선 소식이 없었어요. 언제쯤 말을 하려나 하던 차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어제 희한한 꿈 꿨다? 무슨 꿈? 아니, 염소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에 들어눕더라고. 저는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태몽이네. 동물 나오고 그런 거 태몽 맞잖아. 제 말에 엄마나 아빠나 의아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태몽? 그리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너 혹시 뭐 들은 거 있니? 너네 오빠한테? 저는 어색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눈치 빠르신 저희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돈 채 저에게 알고 있는 거 있냐고 찌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2달 전에 진료받으러 산부인과 갔거든? 거기서 새언니 봤어. 손에 산모수첩을 들고 있더라고. 제 말에 엄마 아빠 모두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세상에, 산모수첩이라면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태아 사진도 보더라고. 어머머, 아는 척 했어? 못했어. 언니 곤란할까 봐. 임신했는데 뭐가 곤란해? 초창기에는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다잖아. 아니 근데 그게 2달 전인데 왜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지? 몰라. 좀 더 안정기에 접어들면 말하려는 건지.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세상에, 그럼 내가 꾼 게 태몽 맞는 건가? 염소 꿈이 좋은 꿈인가? 엄마랑 아빠는 몹시 기뻐하셨어요. 저도 얼떨결에 말하게 되긴 했지만 어차피 아셔야 될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 아빠는 오빠를 호출했어요. 퇴근하고 저녁에 오라고요. 새언니도 같이 오라고 했는데 오빠 말로는 새언니는 약속 있다고 해서 오빠만 왔습니다. 오빠는 갑자기 왜 저녁 먹자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식사 중에 말하셨죠. 너 도대체 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 낳고 나서 그때 말할 거야? 엄마의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뭘요? 얘 좀 봐. 웬 시침이야. 혜진이한테 다 들었다. 혜진이가 직접 봤대. 산부인과에서. 애는 어때? 잘 크고 있어? 얼마나 된 거야? 오빠는 엄마 아빠의 물음에도 의아한 얼굴을 짓더라고요. 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말해서. 나 2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새언니 봤거든. 산모수첩 들고 있는 거. 새언니나 오빠가 말하기 전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말해버렸네. 미안해. 제 말을 듣고는 오빠는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뭐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급격히 시커매진 오빠를 보고 놀라셨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혹시 그 사이에 아기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에 아기가 잘못됐니?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하지만 오빠는 대답 없이 기막힌 얼굴만 지으며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왜 그래? 그리고 나온 오빠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나 유미랑 각방 쓴 지 1년 넘었어요. 그 말에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잠시 얼이 나갔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각방을 썼다고? 말 못했는데 사실 좀 일이 있어서 유미랑 사이 틀어진 지 오래거든. 양가 부모님 생각해서 이혼까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근데 임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이혼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각방까지 쓴다니
그럼 도대체 새언니의 임신은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그럼 그런 일이 없었어? 당연히 없죠. 서로 대화도 아예 안 하고 남남처럼 사는데요. 아니, 무슨 이런... 근데 도대체 너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무런 내색 없었잖아. 양가 부모님들 앞에선 티 안 내기로 했으니까요. 뭐 때문에? 너네 서로 죽고 못 살더니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 얘기가 나오고 각방을 썼는데? 오빠는 그 말에 정말 깊은 한숨을 토해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이나 없던 오빠가 꺼낸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가 남자가 있는 걸 나한테 들켜서. 이건 또 뭔 소린가요? 부모님은 기함하시고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자? 무슨 남자?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잔데 결혼하고 또 만난 것 같더라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남자랑 연락하던 거 나한테 들켰고 잘못했다고 그 남자랑 다 끝낼 거라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안 알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못 잊겠는 거야. 생각할수록 너무 화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도저히 예전처럼 유미를 못 대하겠더라고. 그래서 유미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유미는 잘못했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럼 이혼은 보류하되 그냥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 남남처럼 지낸 거예요. 대신 서로 가족들 앞에선 티내지 말자고 하고.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돼가는데 임신? 기가 막힌다 진짜. 오빠의 말에 아빠는 분기탱천하셨어요. 그럼 네 애가 아니란 말이야? 결혼하고 내내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가졌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시고 오빠는 머리 감싸고 괴로워하고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예쁘고 참해 보이던 새언니가 2번이나 오빠 뒤통수를 날리다니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오라고 아니면 사돈댁에 전화해서 다 말할 거라고 했고 새언니는 결국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말하셨어요. 유미야, 너 지금 임신 중이니? 네? 말해, 지금 임신 중이냐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세상에.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하길래 제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2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언니 봤어요. 산모수첩 들고 나오는 거. 새언니도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나는 언니가 말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빠 하는 소리가 이미 언니랑 사이 틀어진 지 오래고 각방도 쓴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뱃속의 그 애는 누구예요? 제 말에 새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망연자실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오빠도 비척비척 걸어오더라고요. 여전히 그 남자 만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새 남자라도 있니? 새언니는 오빠와 저희 가족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금 뱃속에 아기 있는 거야? 그 말에 새언니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 그 말에 또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유산됐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아기는 이미 뱃속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새언니는 유산이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의 충격. 엄마 아빠는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새언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가서 얘기하자며 새언니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새언니가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그 후 당연히 오빠와 새언니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새언니네 집에서도 알게 됐고 새언니에게 집안 망신이라며 호적에서 파낼 거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하는 말론 그 남자는 새언니가 오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전남친이래요. 오빠랑 결혼 얘기 오갈 때쯤 그 전남친이 새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미련이 남았던 새언니는 오빠와 결혼하고서도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빠한테 들킨 거고 오빠한테 말한 대로 정말 연락 끊었었대요. 하지만 저희 오빠랑은 사이도 틀어졌고 오빠 마음이 아예 돌아선 것 같으니 외로운 마음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고 변명했다더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유산이라고 우기는데 그것도 순 거짓말 같았습니다. 오빠가 아닌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했고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또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게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걸 저희 오빠가 몰랐고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면 저희 오빠애라고 속이고 낳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희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새언니의 외도를 비밀로 하고 그냥 참고 살았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걸 왜 비밀로 하느냐고, 뭐 때문에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오빠가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싶어 너무 속상했어요. 생각 같아선 위자료 소송도 싹 걸고 개망신을 주고 싶은데 착해 빠진 오빠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결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다시 본가로 들어왔어요. 오빠는 차라리 이렇게 갈라선 게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속이면서 잘 지내는 척 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오빠는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혼 후에 오히려 얼굴도 피고 살도 찌고 마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만 다시는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새언니의 비밀.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고 미친 여자 같지만 그래도 그 계기로 오빠가 이혼 결심을 하고 그런 여자랑 끝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빠 마음고생 제대로 했으니 앞으로는 오빠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공부방을 열고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동서 형님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과거의 동서지간인 형님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인한 유대감도 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와 형님이 겪어야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고 엄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황도 많이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엄마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저도 심정으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 나름 인기도 꽤 있는 강사였습니다. 수업도 잘하고 늘 밝고 파이팅이 넘쳐 보인다고 원장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많다 보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씩씩하고 활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내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했지만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않고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이러한 외로움도 힘듦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진국이다 싶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는 힘든 티를 거의 안 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힘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터놓으면서 울고 심적으로 많이 기댔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걸 어머님은 아시냐, 괜찮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 남자는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는 네가 기특하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도 얼굴은 안 뵀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온화하신 외모에 말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후에 남친의 형님네와도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3살짜리였던 조카도 함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형님은 표정이 몹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고 본인 밥 드시고 아이 밥 먹이는 것만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눌 때도 그냥 밥그릇만 보고 계시고요. 제 딴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조금 드려봤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차가우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나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대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선 넉살 좋다 싶었는데 형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굳이 형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형님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휑 가버리셨죠.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벙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첫째가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형수가 엄청 유별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낸다고도 했고요. 저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죠. 그렇게 카페를 가서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데 카페 주인분이 오셔서 저 검정색 차 주인 되시냐며 저기 주차하시면 딱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주차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님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여기 리필도 된다는데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못 들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 여기 커피 맛있던데 혹시 리필. 됐다. 밤에 잠 못 잘 일 있니? 제 말을 끊으며 딱 그렇게 말하시곤 싸늘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바로 좀 전만 해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뭔가 저에게 화가 난 것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않고 굳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 화장실 좀 하시면서 일어나셨고 잠시 후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요 근처에 될 데가 없어서 좀 돌았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속으로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오시는 거예요. 주차는 다시 했니? 예, 좀 멀리 됐어요. 나중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걸으면 되지.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날은 일부러도 걷는다. 진영아, 그렇지 않니? 어머님은 다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좀 벙쪘죠. 네? 아, 네, 그쵸. 저는 아까 봤던 어머님의 그 싸늘한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말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어머님이 사주신 20평짜리 빌라 전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년 여름까지 같이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친도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결혼식 비용 빼고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진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 하영이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진영이. 고마워, 하영아. 축하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하자 친구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진영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고아니? 어머님의 말에 저와 친구 할 말을 잃고 순간 벙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황당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면 너도 부모 없어? 친구는 황당해하며 아니요, 계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쓱 훑어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 쪽 친척분들이 우르르 사진 찍으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친구는 대충 인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저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하는 내내 어머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뿐 아니시던데 너는 괜찮은 거 맞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평소에 안 저러신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도왔고 남편과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담배를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담배. 이거 같이 치워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됐으니 둘 다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남편에게 너 담배 피러 나간다며 나갔다 와.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거리를 모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 오시더니 진영아. 네, 어머님. 너 미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도 엄청 정색하시면서요. 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보란듯이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똑바로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불만일 거면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낀 고무장갑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말했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 현섭이 들어오면 현섭이 시키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더니 주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싶었죠. 분명히 평소에도 하하호호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한 번씩 저런 쎄한 표정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는 설거지하는 내내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봤었던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남편이 없을 때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고 설거지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있으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왜 그러냐 했지만 그때는 저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렇게 그 뒤로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주말에는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면 저도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과 저 둘만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아휴, 부모가 없으니 집안일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따졌죠.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없는 말 했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제 상처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상처니까 조심해달라 그거야? 내가 너 상점 모시듯이 하고 살아야 되니? 부모도 없는데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집안일 알려주는 것만도 너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상처니 뭐니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완전 목까지 빨개져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눈빛이 너무 희번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님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욕 계속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나를 진짜 싫어하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잠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는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지 밥 먹고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온다. 나는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집안일이고 음식 준비고 싹 다 해놔도 저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와. 어디가 아픈 건지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요. 그거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사이콘 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악쓰면서 부모가 없느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어디 아프냐 그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제 말에 남편은 피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웃어? 우리 엄마 그런 말 못해.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그럼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고?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나랑 둘이만 있으면 표정부터 바뀌신다고. 그냥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당신이 꿍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됐지?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남편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방까지 쳐들어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이간질이야? 무슨 이간질이야 어머니. 네가 현섭이한테 내 욕했잖아.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너 같은 게 마음에 들겠니? 그리고 어디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이야? 너 때문에 나랑 현섭이 사이 안 좋아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막 코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진짜 반쯤 돌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완전 얼어붙었죠.
어머님이 계속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남편만 없으면 얼굴을 180도 바꿔서 저한테 막말하고 패드립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순진하고 착하신 거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더 환장하겠는 건 어머님도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와 둘이 있어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세요. 마치 딸한테 하듯이 너무 다정하게요. 근데 본인 기분 수틀리면 또 저에게 막말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어머님의 기분을 살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없던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결혼한다고 살던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때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형님네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연락 없이 살고 어머니랑만 왕래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형님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2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부고 소식을 듣고 저희 집 모두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은 멍하게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가족이고 또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형님 친정도 저처럼 친척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형님도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엄마까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도 잘 못해드린 기억만 남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사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꼭 안고 위로해드렸죠. 어머님도 형님 앞에서 안쓰럽다고 기운 좀 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형님은 저한테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을 왼수 보듯이 하고요. 저는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맞나 보다 지레 짐작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앞에서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님께서 저랑 둘이 있게 되니까 바로 형님 욕을 하시더군요.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건데 뭐 저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마냥 난리를 치냐며 하여튼 요란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어머님 진짜 못되셨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서 그렇게 두 팔 걷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만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형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냐면 갑자기 형님이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형님은 몇 년 전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안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가슴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한테 기어크 전화해서 내 아들 돈 벌어서 장모 병원비로 다 쓰게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또 시작이시네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전화해서 투병 생활 오래 해서 돈만 엄청 쓰게 만든 엄마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랬죠? 저 말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형님에게도 직접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경악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님을 두둔하고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왜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하겠어요? 솔직히 지어하시잖아요. 저나 형이나 저희 엄마를 몰라요?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아온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기막힌 듯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들들 앞에선 세상 천사가 따로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럴 리 없다 펄쩍 뛰길래 내가 직접 들려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폰에서 갑자기 통화 녹음을 트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같았는데 대화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둘 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죠. 그런 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 말이 틀렸어?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뒤질 너네 엄마한테 왜 들이부어야 되냐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병원비는 전부 저희 엄마 보험하고 자비로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더 잘 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서 쳐놀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퇴직한 거잖아요. 사랑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 않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전화하는데요? 내가 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다.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싸가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뭔 재수가 온 붙었길래 큰 며느리며 작은 며느리며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사돈도 없냐. 다 고아야 고아. 말 다 하셨어요? 가족 있고 사돈 있으면 뭐 달라져요? 남들한테 말하기 쪽팔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서한테도 그러시나 본데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동네북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네 머리 다 뽑아줄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절규하더니 녹음은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서는 어두운 정막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과 치료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까운 자식이면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던가요. 결혼은 또 했으면 했나 보죠?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살살 약 올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린다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욕이 다 나와. 어머님은 또 형님 탓하시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형님한테도 과거에 그러신 거 맞네요. 이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갑작 나서 가만 안 있니?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도대체 며느리들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툭 하면 부모가 없다느니 방금 형님과 통화 내용에서도 사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어머님의 본 모습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 목소리 엄마 맞아요? 아니, 제가 사람 팔딱 미치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전에는 녹음이라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해서 증거 하나 못 만들었네. 이제 들으니까 알겠지? 너네 엄마랑 살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놀라서 쫓아나가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있는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 쟤랑 뒤에서 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제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디? 저는 진짜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더라고요. 진짜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꼴하지 좀 봐라. 부모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 나 그런 거 다 품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래?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면서 컵 유리가 흩뿌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대화 내용 듣고도 너네 엄마 편들 것 같으면 너네 엄마랑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 부모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가 봐요. 부모 있게 제대로 보고 배운 거 있는 며느리 얻어 사시던지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떤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쫓아와서 저보고 미쳤냐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왜 형수 따라하는 거냐 그러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거 남편에게 말했는데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진짜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또 자기가 나서면 귀찮아지니까 못 믿는 척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확 나서는데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혼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요. 남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엄마 그래도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저보고 한번 숙이고 들어가 달라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 협의이혼하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밖에서 만났죠. 형님은 저한테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이라면 치가 떨려서 시댁 쪽으론 발걸음하기도 싫다면서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도 들들 볶인 거 맞고 본가에서 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형님 괴롭혔대요. 아주버님은 안 믿었고요. 형님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이혼하자 했고 아주버님이 시댁과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댁에는 안 가고 연락도 없이 여지껏 살았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형님은 이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 가봐도 된다고 약속해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답니다. 저보고는 어쩔 거냐길래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혹시 소송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음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자기도 전에 이혼 준비할 때 다 알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필요한 일 있음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해서 형님 도움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 혼자 살 집 따로 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인 상태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칼같이 판단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 후 저는 형님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들어서 전해주는 말로는 저와 이혼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혼자 된 아들 안쓰럽다고 어디서 막 선자리 같은 것도 알아오고 했다는데 다 퇴짜랍니다. 솔직히 전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가진 거라곤 늙고 괴팍한 시어머니 한 분과 시댁집 20평 전세 준 빌라가 전부인데 거기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 앞으로 누구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도련님도 자기 엄마 그렇게 편들 땐 언제고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다니던 학원을 몇 년 더 다니다가 퇴사하고 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빨리 새 가족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려고 해요. 자꾸만 감추고 묻어두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툭툭 털고 나서 그리고 또 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지 말고 제 스스로가 저를 보살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전부를 빼앗으려 했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과의 전쟁 같았던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심각한 난상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여 차마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밤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엄마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빠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내가 없으니 내 몫만큼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셨다고 했죠.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다해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짐하신 것 같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거든요. 아빠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셨어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따주시고 아침마다 등굣길을 배웅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빠도 많이 피곤할 텐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랑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셨죠. 또 늘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야근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저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가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빠의 역할을 그리고 제가 잠든 깊은 밤에는 집 가까이 구한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하셨죠. 아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신 건지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없이 남겨진 딸에게 부족함 없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시고 젊은 날에 너무 못 쉬고 고생만 하신 탓에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건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어쨌든 아빠가 개발한 작은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엔 아빠의 회사는 탄탄한 IT 부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죠.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능력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기억했지만 제게 아빠는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요즘은 뭐가 되고 싶으냐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가장 고마운 가족이었죠. 아빠는 회사를 열심히 키운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크길 원했고 또 이 모든 게 저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셨대요. 저는 그런 아빠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때로는 너무 사무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빠가 졸업 선물로 미국 일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 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죠. 아빠의 선물로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 남편 최진혁입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 실수와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와줬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스턴대를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죠. 저희는 타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사실 미국 유학은 큰 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군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미국 유명 회사에 취업도 했다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졌기에 한국으로 왔으면 했고요. 그 후 귀국한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저를 위해 미국에서의 경력도 다 포기하고 왔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 남자의 열정과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을 다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 남자에게도 또 시부모님께도 아빠가 그러셨죠. 아빠가 원하시는 건 그저 저의 행복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라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갈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사돈 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니? 우리 진혁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이가 옆에 붙어서 사업 도와드리면 아버지도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아빠의 회사에 입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우면서 저와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낙하산은 용납 못하는 사람이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나는 자네를 사일하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걸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빠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시는지 조금은 유난을 떠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다 키워줄 거라는 얘기도 하셨죠. 저한테 그랬듯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착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건강하신 아빠였고 또 뒤늦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기에 전혀 예상조차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기에 아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저까지 잘못되겠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요. 오열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오열했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우주나 다름없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장례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해버리면 정말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은서야,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 차려. 아버님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순 없어. 우리 아빠 안 죽었어. 그런데 무슨 장례식이야. 은서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이해하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근데 계속 저렇게 아버님을 놔둘 순 없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저는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장례식도 없이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다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빠 사진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분들,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오셨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무슨 얘기를 한참이나 하셨는데 넋이 나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고꾸라졌다가 또 울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었고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컴하고 조용한 장례식 주차장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췄죠.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회사가 통째로 우리 진혁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복이야. 쉿, 조용히 해. 괜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해? 아휴,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된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까지 글썽여 주셨는데 뒤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요즘 놀고 있는데 회사에 자리 하나 주라고 해야겠다. 진혁이한테 말해서. 사실 사도는 너무 깐깐해서 취업 부탁하는 건 말도 못 해봤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할 건데 뭐.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위로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시부모님께는 큰 기회라는 걸 안 순간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엿들었지만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내 생각과 달리 탐욕적이고 아들을 위해 저런 소리까지 하시지만 내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제 멘탈은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까지 시부모님과 한 통속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마저 받아들이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고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아빠의 장례를 끝냈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 같았기에 그때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에 남편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아빠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이 있다고 담당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기에 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셨고 건강하셨을 때도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에 시부모님도 함께했죠.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사위인 최진영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보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넘기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제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재산을 다...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딸인 은서의 것이죠. 남편의 반응에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어른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어련히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실 텐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손사래를 쳤고 시부모님은 쩔쩔 매면서 저희 아빠의 생전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딸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과장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멘탈이 다 부서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줄 몰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장인어른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듯 저와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장대로 저희 아빠의 회사와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사장이 된 남편과 그런 아들을 등에 업은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까진 저를 어려워하셨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갑자기 명절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사며 명절이며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산더미같이 쌓인 재료를 다듬고 전부치고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일 안 해본 티 내느냐고 구박을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진혁이만 고생이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옆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너무나도 달라진 태도가 눈물나게 서러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이 명절이니 어머님은 집에 갔다가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 때 시댁에 다시 갔는데 남편은 바로 피곤해서 좀 쉬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회사 경영하느라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느냐며 푹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당장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계셨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도 또 남편도 결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어려워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하지만 아빠 돌아가셨다고 한순간에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박해도 상관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 사돈이 살던 전원주택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로 이사가자. 거기가 우리 수준의 딱이지.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희 아빠 집에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장에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의 유언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알려준 유언장이었기에 당연히 아빠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집마저 사위에게 증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는 생전에도 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잘 가꾸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는 둘째치고 집마저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의구심을 품은 저는 그 길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이미 확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느냐 했지만 저는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툼 끝에 다시 아빠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인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왼손잡이셨고 그래서 사인 끝을 항상 독특하게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의 사인은 그런 버릇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필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문 변호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유언장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이 있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진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다름없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만일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면 아빠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해온 부사장님께 착실하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회사든 집이든 상속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의심해보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와 남편은 저희 아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저는 곧장 저희 아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저희 아빠의 집을요.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물건까지도 새로 샀는데 그것도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이제는 제 편이 된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진짜 유언장의 얼굴이 새하얘져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더니 말도 안 된다며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본을 들고 온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가짜고 어이없더라고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도 잘도 빼돌렸더라.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면서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하자.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들인지 깨달을 시간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그 집 가족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며 없던 일로 하자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되겠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할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가서 무슨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온 건지. 그날 그들은 저희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을 봐준 고문 변호사까지요. 법원에서 그들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끼셔서 생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어머님은 며느리가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연기는 제가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변호사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결국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 역시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부모가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는 저희 아빠의 집에서 제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었거든요. 육아에 개인 사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